2026년 6월 12일,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JTBC 사옥 안에서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던 말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삼성가의 피가 흐르고 대한민국 3대 신문 중 하나를 거느리며 한때 이 나라의 여론을 쥐락펴락했던 그 거대한 미디어 제국이 회사채 만기 206억 원을 막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한 겁니다. 놀라운 건 그 액수가 아니었어요. 불과 2달 전인 4월, JTBC는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종편 중에 매출 1위다 라며 자랑스럽게 성과를 발표했거든요. 채널 경쟁력과 효율적인 편성 전략의 결실이라고 스스로를 추켜 세웠고, 중앙그룹은 15년간의 혁신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발표가 있고 나서 딱 60날 만에 그룹 전체가 법원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거인이 사실은 속이 텅 빈 채로 서 있다가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자 그대로 주저앉은 거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회사 하나가 망했다는 경제뉴스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정체성을 배신한 언론이 어떻게 스스로의 뿌리까지 잘라먹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든든해 보이던 삼성이 끝내 손을 내밀지 않았는지에 관한 아주 인간적인 선택과 오만의 기록이니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을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중앙그룹의 뿌리는 삼성입니다. 그것도 아주 깊게 얽혀 있어요. 1965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직접 중앙일보를 창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간에는 또 한 사람의 핵심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홍진기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해요. 홍진기는 일제강점기에 법관을 지냈고 해방 후에는 제구대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거물급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병철 회장의 사돈이 되면서 이병철 회장과 함께 손을 잡고 중앙일보를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중앙일보는 삼성의 자본과 홍진기라는 정관계 거물의 감각이 결합해 탄생한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홍진기의 아들이 바로 나중에 중앙그룹을 이끌게 되는 홍석현 회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라는 언론은 처음부터 삼성 이씨 가문과 홍씨 가문이 창업 동지로서 함께 세운 두 집안의 합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 대주는 사돈 관계가 아니라 함께 회사를 일군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이 뿌리를 알고 나면 나중에 삼성이 왜 그렇게 서운함을 느꼈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지금이야 삼성하면 반도체를 떠올리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그룹에서 규모와 비중이 가장 큰 계열사가 바로 중앙일보와 삼성물산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날처럼 그룹의 얼굴이 된 건 반도체 진출을 선언한 1983년의 도쿄선언 이후로도 한참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삼성의 진짜 간판은 중앙일보였던 셈이죠. 이병철 회장은 중앙일보 초대 사장을 직접 맡았고 1968년부터 1980년까지 대표이사 회장으로 신문 경영을 손수 챙겼습니다. 얼마나 애착이 깊었냐면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이태원동 자택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딱 두 부서 소속이었다고 해요. 하나는 회장 비서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중앙일보 총무부였습니다. 창업주에게 이 신문이 어떤 의미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말하자면 중앙일보는 삼성의 자식이자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삼성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1996년 중앙일보 신문 지국 배달원이 조선일보 배달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신문전쟁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험악해졌고, 여기에 삼성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까지 겹치면서 계열 분리가 추진됩니다. 1999년 4월 중앙일보는 공식적으로 삼성에서 독립했어요. 이때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가진 중앙일보 지분 20.3%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삼성과 중앙그룹은 서류상으로만 갈라선 거지 핏줄로는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중앙그룹을 이끈 홍석현 회장이 누구냐? 바로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의 친남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고 지금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회장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서류에 도장은 찍혀서 남남이 됐지만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이는 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범삼성가라는 배경이 나중에 중앙그룹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설마 삼성이 그냥 두겠어? 라고 믿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이 왜 산산조각 났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삼성이 만든 창업주가 애지중지했던 이 신문사는 태생적으로 어떤 성향이었을까요? 당연히 보수였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신문이니까요. 실제로 중앙일보는 오랫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조중동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논조도 우파, 성향도 보수.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수신문사가 2011년에 종합편성 채널, 그러니까 JTBC라는 방송을 하나 만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2011년 12월 1일 JTBC는 화려하게 개국했습니다.
개국 특집쇼가 열린 세종문화회관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언론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했어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같은 다른 신문사 사주들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시장에 통하는 콘텐츠로 미디어 빅뱅을 주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죠. 삼성에서 독립한 홍씨 가문이 이제 방송까지 손에 넣고 진짜 미디어 제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무대 위의 박수 소리는 15년 뒤 이 그룹이 맞이할 운명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정점의 화려함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가장 밝게 빛날 때 아무도 어둠을 예감하지 못하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보수신문이 만든 방송이면 당연히 보수방송이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같은 시기에 출범한 TV조선은 조선일보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채널A는 동아일보 색깔을 그대로 냈어요. 그런데 유독 JTBC만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2013년 손석희라는 인물의 영입이었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MBC 간판 앵커였던 손석희 씨를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JTBC는 모기업인 중앙일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해요. 손석희 씨 본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JTBC는 합리적 진보, 중앙일보는 열린 보수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건 곧 한 지붕 아래 신문은 보수, 방송은 진보라는 아주 기묘한 동거를 의미했습니다. 이 대본의 제목이기도 한 진보인 듯 진보 아닌 이라는 그 미묘한 정체성이 바로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보수 사주가 진보 색깔의 방송을 운영한다. 겉으로 보기엔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 조합을 왜 홍석현 회장은 그냥 두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언론계 내부에서는 아주 냉정한 해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진보 상업주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 방송시장에서 진보 성향의 시청자층은 마음 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지상파는 정권에 따라 색깔이 오락가락했고 종편은 죄다 보수 일색이었거든요. 바로 그 빈틈, 그 시장의 공백을 JTBC가 파고든 겁니다.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앙일보 윗선들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왜 JTBC가 진보 색깔을 내는 것을 그냥 두겠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돈이 됐으니까요. 신념이 아니라 시장이었던 거예요. 보수 시청자는 이미 TV조선 채널A가 나눠 갖고 있으니 우리는 비어있는 진보 시청자를 잡자.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영리한 상업적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 회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언론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논조의 일관성이나 신념보다 어느 시장이 비어있는가라는 장사꾼의 계산이 앞섰다는 것. 이건 훗날 이 회사가 맞이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초반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 성공의 정점이 바로 2016년 그 유명한 태블릿 PC 보도였습니다. JTBC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며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이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촛불 전국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시기 JTBC의 위상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어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룸의 시청률은 지상파를 위협했고 JTBC는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여러 해 동안 거머쥐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JTBC는 거의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이 보도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까지도 격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수호 애국시민연합을 비롯한 여러 보수 단체들은 이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며 손석희 당시 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어요. 태블릿 PC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안에 문건이 정말 최순실 씨가 수정한 것인지를 두고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제가 여기서 이 논란의 진위를 단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법적으로 다뤄질 영역이니까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의 보도로 인해 JTBC는 한쪽 진영에서는 영웅이 됐지만 다른 한쪽 진영에서는 선동방송이라는 깊은 불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언론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갈라진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이 방송이 특정한 편에 서서 강력한 화력을 뿜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홍석현 회장의 진보 상업주의 도박은 대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아픈 급소입니다. 당장은 성공처럼 보였던 그 선택이 사실은 중앙그룹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태블릿 PC 보도의 창끝이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박근혜 정부, 그리고 그 국정농단 사건에 얽혀 수사를 받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받을 때 JTBC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을 엮는 보도에 그 어느 언론사보다 앞장섰어요. 자, 여기서 인간적인 심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삼성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창업주가 만든 신문사, 우리 집안 사돈이 운영하는 그 방송사가 하필이면 우리 집 총수를 감옥으로 보내는데 가장 앞장선 겁니다. 함께 회사를 일군 동업자의 후손이 핏줄로 얽힌 가족이 등에 칼을 꽂은 격이죠.
이건 단순한 서운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 내부에는 이 일에 대한 깊은 앙금이 남았고, 이 앙금이 나중에 중앙그룹이 죽어갈 때 삼성이 팔짱을 끼고 지켜본 결정적 배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 JTBC는 진보 상업주의로 눈앞에 시청률과 명성을 얻는 대신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바로 삼성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특종 하나가 사실은 자기 회사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계약서였다고요. 그리고 정체성의 배신은 삼성과의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JTBC는 진보 색깔을 내면서 기존의 보수 시청자, 그러니까 중앙일보를 오랫동안 봐온 우파 독자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진보 시청자들이 끝까지 JTBC를 지켜준 것도 아니었어요. 손석희 앵커가 떠나고 태블릿 PC 국면의 열기가 식자 진보 시청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애초에 신념이 아니라 상업적 계산으로 걸친 옷이었으니 유행이 지나자 그 옷은 아무도 입지 않게 된 거죠. 결국 JTBC는 보수에게는 배신자로, 진보에게는 한물간 채널로 양쪽 모두에게 외면받는 어정쩡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방송의 근본적인 딜레마였어요. 확실한 편을 만들지 못한 언론은 위기가 왔을 때 자기를 지켜줄 팬덤이 없습니다. TV조선이 어려울 때 보수 시청자가 결집하고, 진보 매체가 어려울 때 진보 지지층이 후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양다리를 걸치려다 양쪽 다리를 다 잃은 셈입니다. 이건 언론뿐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통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다 보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중앙그룹을 무너뜨린 정신적 원인이었다면 실제로 회사의 목을 조른 물리적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돈,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리한 투자였습니다. 아무리 정체성이 흔들려도 곳간이 튼튼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첫 번째는 컨텐츠 투자입니다. JTBC는 개국 이후 스카이캐슬,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히트 드라마와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인기 예능을 만들며 존재감을 키웠어요. 문제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JTBC는 2011년 개국 이후 딱 2년, 2017년과 2018년을 빼고는 줄곧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개국하고 14년 동안 거의 13년을 적자로 보낸 회사였던 겁니다. 사실 종편이 이렇게 오래 적자를 볼 거라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종편 도입을 논의하던 2009년,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제한된 방송시장 규모와 제작비 부담을 고려할 때 종편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최소 3년에서 5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JTBC는 그 예상보다 훨씬 긴 10년이 넘는 세월을 적자 속에서 버텨야 했던 겁니다. 더 뼈아픈 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권리,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IP를 스스로 넘겨버렸다는 점이에요. 2022년 JTBC는 당장의 적자를 줄이겠다고 아는 형님을 비롯한 279개의 IP를 계열사인 SLL 중앙에 433억 원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미디어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이 IP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팔았다는 건 당장 급한 불을 끄려고 미래의 밥줄을 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JTBC가 이 IP를 사간 SLL 중앙에 가진 지분은 고작 2.84%밖에 안 됩니다. 즉, 자기가 만든 컨텐츠가 앞으로 아무리 대박이 나도 그 돈은 JTBC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된 거죠. 얼마나 재무 상황이 급했으면 이런 선택까지 했겠습니까? 이 하나의 결정만 봐도 회사 속살이 이미 얼마나 골마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씨앗으로 쓸 곡식까지 먹어치우면 다음 해에는 심을 것이 없어지는 법이에요. JTBC는 바로 그 씨앗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결정적으로 회사의 대못을 박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 중계권 독점 베팅이었어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오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원래 한국 방송계에는 오래된 관행이 하나 있었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컨소시엄,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경쟁하다 가격이 치솟는 걸 막고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딸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지혜로운 관행이었죠. 그런데 JTBC는 이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 나섰습니다. 중앙그룹 계열사인 피닉스 스포츠를 앞세워서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을 들여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몽땅 독점으로 사버린 거예요. 당시 이들의 계산은 이랬을 겁니다. 중계권을 독점한 다음 다른 방송사들에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대형 스포츠를 JTBC에서 독점 중계하면 시청률도 확 끌어올릴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26년 2월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JTBC는 이 중계권을 지상파 3사에 되파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피겨나 컬링 같은 인기 종목 경기가 오직 JTBC 한 채널에서만 나오게 됐고 시청률은 1.5%에서 1.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즐겨야 할 올림픽이 국민 대다수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역대급으로 조용한 동계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나가 버린 거죠.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막대한 중계권료만 고스란히 적자로 떠안게 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상파 3사와 재판매 협상을 벌였지만 MBC와 SBS와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겨우 KBS와만 그것도 적자를 감수한 140억 원이라는 헐값에 공동중계하기로 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관행을 무시한 오만한 베팅이 부메랑이 되어 그대로 회사의 뒤통수를 후려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인간의 어떤 심리가 작동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관행을 깨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자만심이었어요. 홍석현 회장은 일찍이 2009년 종편 진출을 선언하면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타임워너 같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꿈, 이른바 대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콘텐츠 제작사를 하나로 묶어 세계적인 미디어 제국을 만들겠다는 야망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홍 회장이 본보기로 삼았던 그 세 회사의 운명입니다. 17년이 지난 지금 타임워너는 사실상 과거의 그룹 체제가 해체됐고 워싱턴 포스트는 기자를 대량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겪었어요. 세 곳 중에 살아남아 성장한 건 오직 뉴욕타임스 하나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요리, 쇼핑, 게임 콘텐츠까지 붙여가며 디지털 구독자를 1,300만 명이나 확보해 스스로 플랫폼이 됐거든요. 반면 중앙그룹은 온라인 구독체제로의 전환에는 소홀한 채 화려한 콘텐츠와 중계권 같은 한 방에만 매달렸습니다. 야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문제는 그 꿈을 뒷받침할 현금이 없는데도 계속 무리한 베팅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 바닥인 사람이 자꾸 무리한 도박판에 뛰어든 거예요. 한번 크게 잃으면 그걸 만회하겠다고 더 크게 베팅하고 그러다 또 잃고. 이 악순환의 끝이 바로 2026년의 부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중앙그룹 특유의 위험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바로 계열사끼리 빚을 돌려막는 구조였어요. JTBC가 돈이 부족하면 중앙일보가 보증을 서주고 중앙일보가 어려우면 또 다른 계열사가 받쳐주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진 빚의 상당 부분은 자기 사업 때문이 아니라 JTBC를 우회 지원하기 위한 보증 채무였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산소호흡기를 물려주고 있는데 정작 방 안의 산소 자체가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숨은 폭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장 사업이었어요. 중앙그룹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급감하면서 이 사업이 심각한 적자에 빠졌습니다. 메가박스의 부채 비율은 무려 2108%에 달했어요. 컨텐츠도 적자, 방송도 적자, 극장도 적자. 그룹의 주요 사업이 하나같이 돈을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의 연결 부채 비율은 무려 4564%에 달했어요. 부채가 자본의 45배라는 뜻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니에요. 게다가 중앙홀딩스는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40억 원, 그러니까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은, 사실상 미천이 다 사라진 상태였던 거죠. 여기에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 9,144억 원인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은 157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9천억을 갚아야 하는데 통장에 150억이 있는 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206억 원 만기가 돌아왔으니 사실 이건 터질 것이 마침내 터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중앙그룹도 손 놓고 죽음을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으려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이 발버둥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몰락의 서사에서 가장 처절한 대목입니다. 살려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 문이 하나씩 닫혔거든요. 먼저 중앙그룹은 영화관 사업을 살리려고 메가박스를 업계 경쟁사인 롯데시네마와 합병시키려 했습니다. 두 회사를 합쳐 덩치를 키우고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합병은 자금 사정 우려와 투자 논의 부진 속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콘텐트리 중앙의 주가는 하한가, 그러니까 하루 하락 제한폭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다음으로 중앙그룹은 콘텐트리 중앙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 RS 매니지먼트로부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려 했습니다. 이 돈으로 급한 빚을 갚을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협상마저 결렬됐습니다. 콘텐츠 계열사 SLL 중앙을 증시에 상장시켜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됐고 한화가 중앙그룹의 리조트 계열사를 인수하려던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어요. 급기야 중앙그룹은 마포의 중앙일보 사옥과 JTBC 사옥,
일산 스튜디오까지 통째로 5,500억에서 6천억 원에 팔아치우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자기가 몸담은 집을 팔아 빚을 갚겠다는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였죠. 그런데 이 4억 매각조차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건물 모두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거기 묶인 대출 잔액이 3,800억 원을 넘었거든요. 6천억에 팔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은 2천억 원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건물을 판 뒤에는 그 건물을 다시 빌려 써야 하니 영구적인 임차료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거예요. 즉, 근본적인 적자 구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을 조금 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자구책이 줄줄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이미 시장은 중앙그룹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침몰하는 배에 돈을 싣고 올라타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온 나라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삼성이었어요. 사람들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삼성그룹 전체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0조 원이 넘습니다. 중앙그룹을 살리는 데 필요한 돈은 많아야 2조 원 정도. 삼성 입장에서 2조 원이면 물론 큰 돈이지만 200조를 가진 집안에서 못 낼 돈은 아니에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 중앙일보와 JTBC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손수 만든 삼성의 문화적 유산이자 사돈 집안의 회사였습니다. 홍라희 여사의 친정이 무너지는 걸 삼성이 정말 그냥 두고 볼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삼성이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가장 씁쓸하면서도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앙금이었습니다. JTBC가 국정농단 국면에서 이재용 회장을 겨누는 보도에 앞장섰던 그 기억. 가족이 등에 꽂은 칼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도와 여론의 벽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이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게다가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이 언론을 직접 소유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삼성이 돈을 넣어 JTBC를 살린다는 건 재벌이 언론을 다시 소나귀에 넣는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실익도 없이 욕만 먹을 일에 2조 원을 던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로 이재용 회장의 모친 홍라희 여사가 나설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홍 여사는 이미 오빠인 홍석현 회장의 부동산 처분 같은 급전 조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이미 개인적으로 할 만큼 했으니 그 이상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세간에서는 삼성이 돈줄을 틀어막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그룹의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삼성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에 가깝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의 심리에는 그것이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범삼성가인 중앙그룹이 위기에 빠졌는데도 삼성이 안 나선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자 그동안 설마 삼성이 있는데 망하겠어? 라며 안심하고 돈을 빌려주던 금융권과 투자자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돈 집안이라는 그 강력한 후광이 사라지자 중앙그룹은 순식간에 신용을 잃고 자금 조달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삼성의 침묵 그 자체가 중앙그룹의 마지막 숨통을 조인 셈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뼈아픈 교훈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건 평소에 쌓아둔 신뢰라는 겁니다. JTBC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삼성과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미리 끊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도의 진짜 피해자는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 아픈 대목입니다. 중앙그룹이 시장에서 끌어다 쓴 돈, 그러니까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증권사 청구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렸을 가능성이 높은 공모 회사채와 단기사채가 약 7,900억 원에 달했어요. 개인들이 물린 돈만 8천억 원에 육박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중앙그룹 채권을 샀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잖아. 삼성 사돈기업이잖아. 신용평가사도 투자적격 등급을 줬잖아. 이 세 가지 믿음 때문이었어요. 한 채권 피해자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고, 누군가는 전세 자금이었고, 또 누군가는 자녀 결혼 자금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회생 신청과 워크아웃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것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기획부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권 피해자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갚을 능력도 없이 돈만 당긴 폭탄 돌리기이자 개인 채권자들을 희생양 삼은 꼬리 자르기다. 명백한 기획부도이자 서민 먹튀다. 이들은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와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의도된 기획부도인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경영 실패였는지는 앞으로 수사와 조사를 통해 가려질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화려한 언론사 간판과 삼성이라는 후광을 믿었던 평범한 서민들이 가장 큰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흥미로운 아이러니는 JTBC가 그토록 오랫동안 서민의 편, 약자의 편을 자처하며 권력을 비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가 무너지면서 가장 크게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서민들이었어요. 거대한 야망이 무너질 때 그 잔해에 깔리는 건 정작 야망을 품었던 경영진이 아니라 그들을 믿었던 이름 없는 개인들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중앙그룹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이대로 가면 미디어 산업 전반이 위기이며 3년에서 4년 안에 또 문제가 생기는 사업자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방송 광고 시장은 이미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다 넘어갔고 콘텐츠 시장은 넷플릭스와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이 꽉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드라마와 뉴스를 만들어도 그걸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스스로 갖지 못한 전통 미디어는 결국 남의 판에서 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방송 광고 매출은 최근 몇 년간 해마다 1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중앙그룹의 몰락은 어쩌면 낡은 방식에 갇힌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전체에 울리는 첫 번째 경고음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정통 보수 중앙그룹은 왜 하필 진보방송 JTBC를 만들었고 왜 무너졌는가? 표면적인 답은 경영 실패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컨텐츠 투자, 오만한 5억 달러 중개권 베팅, 계열사끼리 빚을 돌려막은 위태로운 구조, 그리고 코로나로 무너진 극장 사업까지. 이 모든 것이 겹쳐 회사의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의 더 깊은 뿌리에 정체성의 배신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그룹은 보수라는 자신의 뿌리를 상업적 계산으로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진보에게는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보수에게는 등을 돌렸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낳아준 삼성이라는 든든한 부모의 마음마저 잃었습니다. 신념도 아니고 실리도 아닌 어정쩡한 양다리는 결국 위기의 순간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립을 낳았어요. 언론이 돈을 쫓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언론이 자신의 정체성을, 즉 무엇을 위해 누구의 편에 서서 존재하는가라는 그 근본을 시청률과 시장 논리에 팔아넘겼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게 돌아오는지를 중앙그룹의 몰락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이 나라의 여론을 쥐고 흔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까지 일조했던 미디어 제국이 겨우 206억 원 앞에서 그토록 허무하게 주저앉았다는 사실, 그리고 200조 원을 가진 사돈이 끝내 팔짱을 풀지 않았다는 사실,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사람이든 기업이든 언론이든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하는 것은 화려한 명성이나 거대한 뒷배가 아니라 오랜 세월 정직하게 쌓아 올린 신뢰라는 것을요. 그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에게 세상은 결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창업주 이병철이 손수 세우고 사돈 홍진기가 함께 읽었던 그 자랑스러운 신문이 반세기가 지나 이렇게 저무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중앙그룹의 이야기는 단지 한 미디어 그룹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모든 것들이 맞이하는 결말에 대한 서늘한 예언인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